삼성이 중국 철수를 공식화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중국 부품 가져다 조립만 하는 한국 공장이 철수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수십 년간 중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삼성이 떠나자 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됐고 협력사 상권 수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며 수십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삼성이 철수를 선언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삼성이 떠나자 하루아침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토록 자신했던 한국 기업은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였는지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어요. 제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취재하고 보도한 장민입니다. 저는 선전시 경제일보 산업부 수석기자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편집국장이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장민 기자, 삼성 관련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또 그 조그한 나라 기업 때문에 기사라니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15년간 산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수없이 다뤘지만 항상 우리 중국 기업들의 하청업체 정도로만 여겨왔거든요. 편집국장실에서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이 우리의 정당한 기술 협력 요구를 거부했다는 정부 브리핑 자료가 들어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국장님, 한국 그 조그만한 나라 기업이 감히 중국을 무시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국장이 책상을 탁 쳤어요. 인구 5천만 소국이 14억 중국 앞에서 삼성이 뭡니까? 제가 비웃었어요. 제가 지난 15년간 취재해본 바로는 우리 부품 가져다 조립만 하는 공장 아닙니까? 실제로 2008년 제가 신입기자 시절 처음 삼성 공장을 취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단순 조립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조립업체가 감히 우리에게 거절을 해요. 한국 전체 경제가 우리 광동성만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국장이 흥분했습니다. 원래 우리 속국이었던 나라가 5천년 중화문명 앞에서 대들다니 가소롭죠.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동료 기자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문화 베껴서 만든 나라 주제에. 국장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나서서 기사로 압박해야겠습니다. 한국 놈들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언론만의 방법이 있죠.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지 작은 나라를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쓴다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15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조립만 하는 회사가 우리를 무시하게 둘 순 없죠. 제가 동조했어요. 한국 기업은 언제든 우리가 여론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회의 후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한국 같은 조그한 나라가 중국에 대들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기사 몇 개만 써도 금방 굴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며칠 후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 관련 내부 자료를 수집하고 협력사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린다는 취재원 정보가 들어왔어요. 장민 기자님,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후배 기자가 말했습니다. 뭔가 특종감이 있나 보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5년간 이런 정부와 기업 갈등을 수없이 취재해봤는데 한국 기업 하나쯤이야 우리가 어떻게 기사를 써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기자로서 한국과 삼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회의가 끝난 지 4일 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민 기자, 정부와 협력사 간담회 독점 취재 기회를 줄 테니까 나와요. 국장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흥분된 모습이었죠. 독점 취재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 놈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사를 써야 할 때가 됐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는 삼성과 거래하는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모였어요. 저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하고 취재석에 앉았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성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말씀이신가요? 삼성 공장 내부의 핵심 자료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이 순간 뭔가 선을 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음기를 잠시 껐습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방법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 정부 관계자가 비웃었어요. 한국 따위 기업이 중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시장이고 우리가 갑인데 말입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조그만한 나라 기업 주제에 우리를 무시하다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계속 말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 생산 매뉴얼이나 기술 자료를 조용히 확보하는 거예요. 협력사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키지 않는 표정들이었지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취재원과 정부 사이에서 애매한 상황에 놓이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한 계획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삼성이 감히 중국을 무시한다는 내용으로 연속 기획 기사를 써달라는 거였죠. 언론 플레이까지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저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 중국의 위상을 보여줘야죠. 그날부터 이중작전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언론을 통해 삼성을 압박하고 뒤로는 협력사들을 통해 기술 자료를 빼내려 했던 거죠. 며칠 후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제가 쓴 기사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삼성, 중국 파트너 요구 일방적 거절로 갈등 확산 전문가들. 한국 기업의 오만한 태도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 중국 없는 삼성은 상상할 수 없어 현실을 직시해야 15년 경력을 살려 정말 날카로운 기사들을 썼어요. 언론 보도가 나가자 국장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요. 장민 기자 역시 우리 신문사 최고 산업 전문 기자답네요. 이렇게 압박하면 저들이 꼬리를 내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기자로서 뭔가 불안했어요. 15년간 취재 경험상 일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술 유출 부분은 명백히 불법이었어요. 일주일 후 협력사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자님,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이 USB에 몇 가지 자료를 복사해 왔습니다. 국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드디어 성공했군요. 이제 기사에 쓸 구체적인 근거도 생겼네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삼성 중국지사 홍보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민 기자님, 급히 만날 수 있을까요? 오 차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어요. 15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삼성과는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렇게 차가운 톤은 처음이었어요. 1시간 후 만난 오 차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님, 어제 우리 시스템에서 무단 접근이 감지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5년 경력의 기자로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핵심 자료가 무단으로 복사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예요. 오 차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평소 온화하던 분이 이렇게 냉정해진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동시에 언론을 통한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갈등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정말 선을 넘었구나 싶었거든요. 오 차장님, 제가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 차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희는 기술을 함께 나눌 수는 있지만 신뢰를 훔치는 자에게는 줄 수 없어요. 그 한마디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술만 훔친 게 아니라 15년간 쌓아온 언론과의 신뢰까지 깨뜨린 거였어요. 그렇게 오 차장이 나간 후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정부의 지시도 문제지만 제가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일에 가담한 것도 잘못이었거든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오 차장이 떠난 그날 밤 저는 국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삼성에서 기술 유출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라도 기사 톤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국장의 쿨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장민,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저들이 허세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 차장님이 직접 와서 경고를. 그게 뭐 어떻다고요?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소리죠. 국장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설마 정말로 중국을 떠날 리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더 큰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장민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 기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국장이 제 사무실에 나타나 기획안을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삼성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일주일 연속 기획 기사를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기가 막혔어요. 삼성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 중국은 대체 불가능한 시장 삼성은 중국 없이 생존 불가능.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거든요. 국장님,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이런 기사까지 내는 게 바로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확실히 못을 박아야죠. 15년 경력의 산업 전문 기자로서 이런 공격적인 기사를 연속으로 쓰라는 지시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부터 중국 언론들이 총공세를 펼쳤어요. 제가 쓴 기사들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삼성의 무리한 협박, 중국 시장 중요성 간과한 무책임한 행동 전문가 분석. 삼성이 중국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한국 기업의 오만함,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 언론 플레이가 절정에 달하자 국장은 더욱 우쭐해졌어요. 봐요. 장민 기자의 기사 임팩트가 대단하네요. 이렇게 압박하면 저들이 굴복할 겁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중국과 맞서려 했다가 혼쭐이 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5년 기자 생활 경험상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오 차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민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난 오 차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사에서 중국 사업 완전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년간 산업 분야를 취재하면서 이런 폭탄급 정보는 처음이었어요. 정말이십니까? 기술 유출 사건도 심각하지만 언론을 통한 일방적 압박까지. 오 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가 아니에요. 오 차장님, 제가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국장을 설득해서. 기자님, 오 차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저희는 이미 베트남과 인도 공장 증설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어요.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15년 기자 경험상 이런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가 절대 못 떠날 거라고 하던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오 차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마치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그럼 우리 지역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 차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미 주요 협력사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다들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급하게 국장을 찾아갔어요.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여전히 태연했어요. 저들이 이런 거대한 시장을 포기할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15년 경력으로 봤을 때 이미 다른 나라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어요. 국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설마 진짜로. 국장님, 기사 톤을 바꾸고 사과 기사를 써야 합니다. 사과? 국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왜 한국 그 조그만한 나라 기업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하지만 국장님, 가짜뉴스입니다.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국장은 끝까지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취재원들을 통해 협력사들이 조용히 물류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삼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충격적인 깨달음은 처음이었어요. 그 경고를 들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오전 9시 삼성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기술 보안 우려 및 경영 리스크로 인해 중국 내 주요 생산 라인 철수를 개시한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동료 기자들, 심지어 베이징 본사에서까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장민 기자, 삼성이 정말로 철수 발표했어요. 후배 기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특종을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정말로 해버린 거였어요. 1시간 후 언론사 편집국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장들이 몰려들었죠. 장민 기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제가 삼성 공장에서 5만 명이 일하고 있어요.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20만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장님,
아직 완전히 철수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일부만. 일부가 아니에요. 산업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요 생산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 전부 포함이에요. 그때 국장이 편집국으로 들어왔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얼굴이 굳어 있었죠. 국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진정하세요. 아직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국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삼성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어요. 기자님, 큰일 났어요. 현장 취재팀이 전화로 급하게 말했어요. 삼성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중소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통보받고 있다고 해요. 다들 패닉 상태예요. 저는 급하게 취재 가방을 들고 차를 타고 공장 지역으로 향했어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현장을 취재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 활기차던 산업단지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고 몇몇 공장 앞에는 트럭들이 짐을 싣고 있었죠. 삼성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이 조용했거든요. 주차장에는 차들이 절반도 안 됐고요. 장민 기자님, 협력업체 사장 한 분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계약 해지한다는데. 진정하세요. 제가 취재해보겠습니다. 진정하긴 무슨. 우리 직원 300명이 내일부터 뭘 먹고 살려고요? 그분의 절규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중소업체가 수백 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컨베이어 벨트들이 멈춰 있었고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기자님,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관리자가 다가왔어요.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팀들이 계속 회의만 하고 있어요. 저는 15년 기자 경험을 살려 즉석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한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새로운 투자 계획이 모두 보류됐거든요.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상황을 취재하게 됐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연관 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어요. 부동산 담당 기자가 급하게 제게 연락했어요. 얼마나요? 공장 지역 아파트 값이 벌써 20% 떨어졌어요. 매물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식당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삼성 직원들로 북적이던 맛집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떠세요? 제가 단골 중국집에 들러 인터뷰했어요. 망했어요. 완전히.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에 삼성 사람들이 200명씩 와서 밥 먹었는데 이제 10명도 안 와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이게 바로 한 기업이 떠난다는 것의 진짜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일주일 후 시의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시의원들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어요. 장민 기자, 도대체 삼성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언론의 책임은 없습니까? 저는 15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사실대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사실? 한 시의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삼성이 절대 떠날 수 없다고 기사를 써놓고 그게 사실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공장이 보이는 언덕에 혼자 올라갔어요. 평소라면 불빛으로 화려했을 공장 단지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우린 정말 선을 넘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삼성은 단순한 조립공장이 아니었구나. 우리 도시 전체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삼성철수 발표 한 달 후 우리 도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보는 풍경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으로 가득했던 산업단지 도로가 한산해졌어요.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든요. 기자님, 실업률 통계 나왔습니다. 후배 기자가 암울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얼마나 됩니까? 직접 실직자가 5만 2천 명, 간접 영향까지 합치면 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2만 명. 우리 도시 인구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제가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 봤어요. SNS에는 시민들의 절망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에서 15년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 40대 중반에 뭘 하라고. 협력업체 운영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줘서 죄송하기만 하네요. 부동산도 못 팔겠고 가게도 장사 안 되고. 이 도시는 끝났어요. 저는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이 모든 게 제가 쓴 기사들 때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취재하게 됐어요. 기자님, 삼성 협력업체들이 연쇄 부도하기 시작했어요. 경제부 기자가 보고했어요. 얼마나 많이요? 이번 주에만 15개 업체가 법정 관리 신청했고 30개 업체가 문 닫았어요. 그중에는 제가 15년간 취재하면서 알게 된 회사들도 있었어요. 평소 직원 수백 명 거느리며 잘 나가던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대기업 하나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에 시내 중심가를 걸어봤어요. 평소 북적이던 상가들이 하나, 둘씩 임대 팻말을 붙이고 있었어요. 사장님 장사 어떠세요? 단골 카페에 들러 인터뷰했어요. 끝장이에요. 사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매출이 70% 떨어졌어요. 삼성 직원들이 주고객이었는데 이제 다들 어디 갔는지.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더 버텨보고 안 되면 문 닫을 생각이에요. 임대료도 못 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를 들렀어요. 요즘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망했죠. 완전히. 중개업소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평균 30% 떨어졌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 도시 떠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기자님도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부터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소라면 불빛으로 반짝이던 아파트 단지가 듬성듬성 어두웠어요. 이사간 집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참담한 현실을 취재했어요. 기자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청 담당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얼마나요? 삼성 관련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합치면 전체 세수의 40%였거든요.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수도 있어요. 공공사업은 전부 중단해야 하고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큰 줄 몰랐거든요. 다음날 시장에 호출됐어요. 시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장민 기자, 언론의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죄송합니다. 시장님. 죄송하면 뭐가 달라져?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는데.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법? 이미 떠난 기업을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 기자 경험으로도 답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무도 없는 편집국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삼성은 단지 제품만 만든 게 아니었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도시 전체를 살렸던 거였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15년간 산업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조립공장이라고 무시했던 삼성이 사실은 우리 도시의 심장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만 훔치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삼성이 가져간 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였던 거예요. 일자리, 세수, 상권, 부동산, 심지어 도시의 미래까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무너진 후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난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기자님, 이 도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아들도 삼성에서 일했는데 실직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기자 경험으로도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삼성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시가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던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철수 발표 2달 후 저는 직접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취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장민 기자님, 오 차장님께서 기자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틀 후 대사관에서 만난 경제 담당관은 예상과 달리 따뜻했어요. 저희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오 차장이 들어와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가 중국을 떠난 이유를 아시죠? 기술 유출과 신뢰 파괴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정말로 저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간절히 원합니다. 제 잘못으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오 차장이 조건을 설명했어요. 첫째, 기술보호법 제정입니다. 외국 기업 기술 무단 취득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해요. 둘째, 책임자 처벌입니다. 기술 유출을 지시한 당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저는 속으로 국장을 떠올렸어요. 셋째, 한국식 품질관리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중국 직원들이 한국의 품질 철학과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요구하다니 예상과 달랐어요. 오 차장님, 이건 기술 협력이 아니라 사과의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중국을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할 파트너가 되자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15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생각했는데 한국은 여전히 파트너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품격 있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날 밤 국장을 만났어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삼성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돌아올 수 있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설명하자 국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책임자 처벌이라니.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아마도요. 저는 국가를 위해 한 일인데. 국장님, 이건 기술 협력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정말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한국의 조건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정한 파트너가 되자는 제안이었거든요. 한국과의 협상 내용을 베이징에 보고한 지 일주일 후 급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민 기자님, 국장이 정식 경질됐어요. 베이징에서 권한 남용과 독단적 정책 추진 혐의로 즉시 해임됐대요. 그날 오후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장민 기자, 저 이제 끝났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당신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베이징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장민 기자를 팀장으로 하여 삼성 복귀 협상을 전담하라. 드디어 제가 15년 기자 경험을 살려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첫 번째로 기술보호법을 제정했어요. 외국 기업 기술 무단 취득에 대해 최대 10년 징역형까지 가능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죠. 두 번째로 베이징과 협조해서 국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들을 처벌했어요. 세 번째로 한국식 품질관리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어요. 자료를 보니 놀라웠어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품질 철학부터 팀워크까지 모든 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시정부 회의에서 저는 종합보고를 했어요. 삼성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삼성을 조립공장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들의 진짜 강점은 시스템이었어요. 품질관리, 협력업체관리, 인재 육성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했던 거죠. 기술을 훔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다음 주 법안이 정식 통과됐어요. 외국 기업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오 차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법안 통과 소식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복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공식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은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겸손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삼성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기자 회견 후 시민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기자님 덕분에 희망이 보여요. 우리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조용했지만 언젠가 다시 불빛이 켜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자 회견 한 달 후 드디어 그 전화가 왔어요. 장민 기자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 차장의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어요. 삼성 본사에서 선전 스마트라인 일부 복귀와 삼성 선전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단순 조립이 아니라 기술 교육과 품질 혁신 중심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2달 후 삼성 공장 앞에 다시 섰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삼성 선전 스마트 품질 교육센터 현판이 새롭게 걸려 있었고 생산 라인과 교육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었어요.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과거 단순 조립만 하던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왕이에요. 예전에 삼성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교육받아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예전엔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품질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인 교육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품질 철학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한국식 품질 관리가 뭐가 다른 건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는 마음가짐이죠.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문화예요. 생산라인 근로자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장시우예요. 교육센터 1기 수료생이에요. 예전엔 빨리빨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교육센터 강의실에서는 한국 품질 전문가가 강의하고 있었어요. 품질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에요.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진짜 품질이 나와요. 교육생이 질문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나요? 힘들게 배웠죠. 실패를 통해 진짜 경쟁력은 품질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첫 졸업식이 열렸어요. 졸업생 대표왕이 소감을 말했어요. 저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기술을 훔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를 말이에요. 훔친 기술은 겉만 따라할 뿐이지만 제대로 배운 것은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저희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행사 후 조카와 공장 인근을 걸었어요. 삼촌, 이제 우리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전보다 더 단단한 기초 위에서 말이야. 예전엔 그냥 따라하기만 했잖아. 이제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어. 공장을 바라보며 저는 깊이 느꼈어요. 삼성은 떠난 게 아니었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뿐이었지. 그날 밤 교육센터와 공장에 불빛이 다시 켜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이제 우리 도시는 단순한 제조업 도시가 아니에요. 기술과 품질을 배우고 나누는 교육 도시가 된 거죠. 1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였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이 작은 개들은 신이 조선에게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서구 최고의 개 전문가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895년 한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20년간 서구 최고 품종들을 다뤄온 수의사였죠. 거대한 독일 셰퍼드 6마리를 데리고 와서 조선의 미개한 개들을 개량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러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조선의 작은 개들이 보여준 믿을 수 없는 행동은 그의 모든 상식을 뒤바꿨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한 서양인이 목격한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윌리엄 맥도웰입니다. 1895년 가을 33세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20년간 개를 길러온 전문가였죠. 특히 독일 셰퍼드 육종에서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조선 파견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었어요. 조선의 후진적인 축산업을 서구 과학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데려온 6마리의 독일 셰퍼드를 보고 조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죠. 키가 70cm에 몸무게 40kg이 넘는 이 위풍당당한 개들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훌륭한 개들이 바로 서구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통역관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조선인 중 한 명이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이 바로 진도에서 온 박성우 어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도 개를 기릅니다. 박 어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선의 개라니. 아마 우리 셰퍼드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초라한 개들이겠죠. 첫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의 개들을 개량하는 것이 이곳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서구의 과학적 사육법으로 이들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쳐 주어야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작 무지몽매한 건 제가 될 줄은요.
한양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마련해준 강의실에서 현대적개 사육법에 대한 강의를 열었어요. 양반들과 중인들, 그리고 개를 기르는 일반 백성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모두 틀렸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개는 과학적으로 사육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료 배합, 체계적인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혈통 관리가 핵심이죠. 제가 가져온 차트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독일 shepherd의 완벽한 신체 비율, 과학적으로 계산된 영양 공급법, 그리고 유럽의 첨단 훈련 기법들을요. 그런데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저희 조선에서는 개를 마음으로 기릅니다. 마음으로요? 저는 의아했어요. 이게 무슨 비과학적인 소리인가 싶었죠. 개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개가 됩니다. 크기나 힘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고 조상들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미개한 사고방식이구나 싶었어요.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훌륭한 개를 기를 수 없습니다. 과학이 답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박성우 어른이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 내일 우리 개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제 개들과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승리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선 사람들이 서구 문명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거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아침 한강변에서 약속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성우 어른이 데려온 개들을 보는 순간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키가 50cm 정도의 몸무게도 20kg이 채 안 되는 작은 개들이었습니다. 이게 조선의 개입니까? 네, 진돗개라고 합니다. 진돗개. 진도에서 온 개라는 뜻인가 보았어요. 털색은 흰색과 황색이 대부분이었고 귀는 쫑긋 서 있었습니다. 나름 단정한 모습이긴 했지만 제 shepherd들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죠. 자, 그럼 간단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제 shepherd들에게 기본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완벽했습니다. 6마리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구경꾼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조선 개들 차례입니다. 박 어른이 진돗개들에게 뭔가 조선말로 지시했어요. 그런데 개들의 반응이 뭔가 달랐습니다. 명령에 따르긴 했지만 어딘지 주인을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종종 있는 일이었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독일 shepherd들이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떨기 시작한 거예요. 몇 마리는 아예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반면 진돗개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어요.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개들이 놀란 것뿐이에요. 박 어른이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제 개들이 총소리 하나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군이 한양 근처까지 진주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포탄 소리가 밤낮 없이 들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본군의 무차별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머물던 성교관 근처에도 포탄이 떨어졌어요. 모두 피난하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짐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건물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 개들이었습니다. 독일 shepherd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포탄 소리에 미쳐버린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리 와. 진정해.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평소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던 개들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거죠. 그때 박성우 어른이 나타났습니다. 진돗개 4마리와 함께요. 선교사님, 빨리 피해야 합니다. 제 개들을 데려가야 해요. 박 어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들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들이 각각 흩어진 shepherd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서도 진돗개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움직였어요. 한 마리씩 shepherd들을 찾아내어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진돗개 중 가장 작은 놈이 제 셰퍼드 중 가장 큰 놈의 목줄을 물고 끌고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셰퍼드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기능정지 상태였는데 진돗개가 계속 앞에서 끌어주니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는 산속 동굴로 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20여 명과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진돗개들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작은 개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동굴에서 보낸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포탄 소리가 계속 들렸고 연기가 동굴 안까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들의 행동이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누웠습니다. 신기하게도 개들이 옆에 있으니 사람들이 진정되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굴 입구가 낙석으로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죠? 다른 출구가 있나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바람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어른이 말했어요. 바람 냄새요? 네, 진돗개들은 후각이 뛰어나서 아주 미세한 공기 흐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개가 찾아낸 곳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사람이 겨우 기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진돗개가 제일 먼저 통로로 들어가서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야 사람들을 안내한 거예요.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온 우리는 안전한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늑대 무리가 나타난 거죠. 제 독일 셰퍼드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었습니다. 늑대들보다 훨씬 컸는데도 완전히 주눅 들어 있었어요. 그때 진돗개들이 움직였습니다. 4마리가 일제히 늑대들과 사람들 사이에 섰어요. 크기로는 늑대가 더 컸지만 진돗개들의 기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가장 앞에 선 진돗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늑대들이 물러났습니다. 진돗개들의 기세에 눌린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가 아니구나. 계곡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진돗개들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이 개들은 제가 알던 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그들의 판단력이었어요. 사람이 지시하지 않아도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대피할 장소를 찾아놓고 물이 부족하면 어디선가 샘을 찾아오더라고요. 박 어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진돗개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개가 아닙니다. 주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개예요.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조상들은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도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된 거죠. 명령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그들의 의리였어요. 진돗개들은 제 셰퍼드들을 끝까지 돌봤습니다. 먹이가 부족할 때도 셰퍼드들이 먼저 먹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도와야 할 동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박 어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은 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구. 아니,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개는 하늘이 보내준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인도 여행에서 야생개에게 물렸던 사건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 개가 저를 공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 뒤에 독사가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그 개는 저를 공격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군요. 그날 밤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의 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에는 서구보다 더 깊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서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을 건너야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진돗개들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어요. 가장 수영을 잘하는 한 마리가 먼저 건너가서 안전한 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들이 사람들을 한 명씩 안내해서 건네주더라고요.
저까지 무사히 건넌 후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모두들 놀랐어요. 저는 조선에 가르치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배우고 갑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의리는 제가 서구에서 본 어떤 개보다 뛰어났습니다. 박성우 어른이 제 손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교사님, 고개를 드세요. 이제 진정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선교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 말입니다. 선교사님의 과학 지식과 우리의 전통 지혜가 만나면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돗개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훈련법을 배웠어요. 명령보다는 소통을, 강제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독일 셰퍼드들도 점점 변화했어요. 진돗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더 차분하고 현명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조선의 진돗개는 세계 최고의 개입니다. 크기나 힘이 아닌 지혜와 용기로 승부하는 진정한 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05년 가을, 저는 조선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조선견종연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서구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지금까지 서구 견종만이 우수하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수천 년간 조선 사람들과 함께 진화한 지혜의 결정체이다. 책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유럽 각국에서 연락이 쇄도했어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는 저를 초청해서 강연을 요청했고, 영국 왕립수의학회에서는 명예회원으로 추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프랑스에서 온 편지였어요. 나폴레옹 3세의 조카인 제롬 보나파르트 공이 직접 진돗개를 분양받고 싶다고 요청한 거였습니다. 조선의 개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각국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제 책을 읽은 학자들은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1906년 봄, 저는 다시 조선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개 전문가들 12명과 함께요. 진도를 직접 방문해서 진돗개들을 보여줬더니 모든 전문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런 개가 실제로 존재한다니. 독일에서 온 하일리히 밀러 박사의 말이었어요. 맥도웰의 책이 과장이 아니었구나.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 뒤퐁 교수도 감탄했습니다. 그의 말, 런던에서 열린 세계계 품종학회에서 진돗개가 세계 10대 우수 견종에 선정됐습니다. 아시아 견종으로는 최초였어요. 조선 정부에서는 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조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돗개들이 스스로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박성우 어른과의 마지막 대화가 기억납니다. 선교사님, 이제 진돗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조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사랑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어요. 1907년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진돗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렸어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진돗개는 세계 최고의 개라고요. 크기가 아닌 마음으로, 힘이 아닌 지혜로 승부하는 진정한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적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1925년에도 저는 여전히 진돗개를 연구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조선개 연구소를 설립해서 진돗개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 각국에서 진돗개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1차 대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동반자를 원하게 되면서 진돗개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진돗개 2마리를 키우고 있고 독일에서는 진돗개와 셰퍼드를 교배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조선에서 온 편지에 따르면 진돗개가 1938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 학자가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박성우 어른의 손자인 박영수 씨가 보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진돗개의 진가를 세계에 알려주신 덕분에 우리 조선의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언젠가 조선이 독립하는 날 진돗개도 함께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지혜와 혼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재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겁니다. 그것이 조선 사람들이 제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조선이 진정한 독립국이 되는 날, 진돗개가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신이 조선에게 내린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윌리엄 맥도웰의 일기 중에서 1925년 12월 25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